섬김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그래요. 좀 닥쳐주세요. 메아리로. 예. 자 그래요. 섬김쇼 화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 그 국회가 난리가 났어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네. 뭐라고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 기사인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그래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를 더블 코트 달아서 얘기했을 뿐이다.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도는 18년 9월에 있었던 보도고 유엔 총회에 갑자기 2018년이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8년 9월에 있었던 보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있었던 보도고 블룸버그의 그 한국인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내용의 중심은 유엔에 가서 김정은이 유엔에 총회에 못 왔으니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김정은 그 위원장의 입장,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 잘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설명해야 하고 그런 설명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예. 김정은이 못 온 대신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도 사설까지 동원해 가면서 균형감 있게 잘 해야 되고 어쨌거나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믿기 어려운 긍정적인 사설까지 내놓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걸 그렇게 딱 그냥 따갖고 와서 쓴 거죠. 그게 문제시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18년에 했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 올해 그 한참 아무런 지난 맥락 시점에서 맥락 없이 그 외신에서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묘사했던 것이 문제인 거죠. 예, 그래요. 그리고 뭐 좌파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연설문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 계속 파행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장 이번 3월 국회뿐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짓만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김정은 또 정상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정상 국회를 못 만드는 나경원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라는 체제는 어느 정도는 예. 적국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체제이고 이제 한국하고는 정반대의 굉장히 많이 다른 체제인데 그 체제 지도자의 수석 대변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용하는 것 자체가 그런 구절을 따갖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공격을 하려고 하면 다른 표현 또 있는 건데 하필이면 그 구절을 따갖고 온 것 자체가 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그러면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에 앉아 있는 동안 자유한국당 뭐 했습니까? 뭐 혁명을 일으키든지 봉기에 불꽃과 같은 봉기를 일으키든지 했었어야지. 아니 국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치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회가? 이거 나경원 사과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내일부터 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조금 이따 선거제도 개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패스트 트랙 하면 되죠 뭐. 그래요. 패스트 트랙. 좋습니다. 바로 그 얘기로 들어가 버리죠. 예. 패스트 트랙.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시의원밖에 안 했으면서 그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식이나 하셨으면서 왜 저보다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후보식이나.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식이나 하면서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예, 자 이거예요. 선거제도, 그러니까 총선 선거제도 게임의 룰이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승리는 의석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만드는 룰인데 지금은 한 250석 정도가 지역구, 나머지 한 50석이 비례대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지역구 선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살아요. 501표를 어떤 후보가 갖고 499표를 다른 후보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501표가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499표는 뭐가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표가 된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사표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국회의 대표성은 떨어진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국회의 대표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뭐 지역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나머지 50석 이 비례대표에서 그 사표가 된 국민들의 어떤 표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당의 전체 득표율이 그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뭐 100% 완벽하게 반영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지금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 주제 아닙니까? 그 내용은 현재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지지율하고 전체 의석을 다 연동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 이렇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로 나뉘어져서 각자 그냥 계산을 해서 분배하는 병립형 비례대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골자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 형님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각 정당이 투표 받은 표를 다 모아갖고 그럼 100에서 몇이냐를 따져요. 네. 그래서 어떤 정당은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요즘 지지율대로 하면 40% 받을 거고, 그렇지. 정의당은 10% 받는다고 계산을 하면 현재 의석에서 30석 정도를 늘려 330석을 만들어서 10% 하면 33명을 예, 정의당이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2명 당선을 시켰으면 나머지 31명은 비례대표가 먹는 거고. 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130명, 120석을 먹었다. 그럼 40%를 다 채웠잖아요. 예. 그럼 비례대표를 한 사람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요.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절충안을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놓는 거고, 연동형으로 하되 지역별로 묶자. 그래서 경상도에서 나온 득표는 경상도에서만 소화해서 해결하고, 그러면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민주당이 경상도에서 한 30% 받거든요. 예. 근데 의석은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를 받아서 경상도에는 50개 중에 30%인 15개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민주당은 거기는 지역은 한두 명밖에 안 되지만 12명은 비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걸 섞자는 내용의 그 중간에서 거의 합의를 본 상태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그 우리 김성현 보좌관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지지율, 최근에 나온 지지율, 자유한국당 뭐 30% 지지율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갖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주시죠, 김수민 평론가님. 네. 민주당 40%, 자유한국당 30%, 정의당 10%,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뭐 정의당만도 못한 것 같아요. 현재 스코어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요즘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 예. 저기 난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박태경하고 이준석이 젠더 이슈 갖고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건 하여튼 네. 여담으로 놓고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시뮬레이션은 그거는 당장에 하기가 어려운 게 아이 좀 해줘 좀. 안 이 돼요. 사람 왜냐하면 진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 체제이기 네. 때문에 지역구에서 나오는 네. 의석은 그대로 당선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아까 사례가 나왔지만 민주당이 40% 정당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4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초과해서 얻으면 그 의석수는 그냥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역구 결과는 다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하면 다 인정을 하는 대신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게 된 정당들에게 더 얹어줘요. 또 그러면서 의석수가 원래의 분모보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것은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또 그런 거 싫어하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300석을 고정으로 놓고 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고, 민주당에서 사실은 공약을 2차로 파기했어요. 첫 번째는 민주당의 공약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병립형이 아니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네. 충청도에서 이렇게. 그거 한 6개 권역, 5개 권역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공약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길을 잡아줬어요. 근데 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하더라도 전국적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영입을 해가지고 출마시켜서 당선이 되는 인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은 일종의 절반 연동형 제도인데 이것은
만약에 어떤 정당이 30%에 해당하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30석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5석까지 일단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의석들을 지금의 비례대표처럼 다시 정당 지지율에 맞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병립형 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반 중간 지점에 있는 제도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다시 꺼냈던 안에는 200대 100, 그러니까 지역구대 비례대표가 200대 100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소 3당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지역구 253개를 200개로 줄일 자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네.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가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건 좋은데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아예 의석수 자체를 늘리자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당분간은 의석수 늘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의석수는 안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지역구 수를 많이 줄이자니 바른미래당도 지역구 특히 호남 쪽에 의원들이 또 있고 영남 쪽도 있고 뭐 지역구 의원들도 그걸 받기 어려웠던 모양인지 225대 75 의 상황까지 왔어요. 예, 거기까지는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절반 연동제와 나머지 3당의 연동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로 하냐 권역별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포개어지면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연동성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협상에 제가 알기로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선거법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안건들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였는데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거제도 방안이 나머지 3당이 그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죠. 나머지 3당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수건 법안들을 조금 더 패스트 트랙에 더 실어주는 게 답이 아닐까. 그만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급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하는데 뭐 상정된다고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정이 되면 이걸 갖고 이제 표대결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패스트 트랙을 태우지 않으면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다 막혀요. 뭐 되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안 되고 협상이 안 될 경우 다수당의 뜻을 모아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 다이렉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패스트 트랙 아닙니까? 선거제도도 그렇게 해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웬만하면 뭐 내 말이 맞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웬만하면 좀 잘 설명하세요. 안 맞아서 그러지. 상임위 통과시켜야 돼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상임위 오.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론된 상임위가 정개특위, 음. 사개특위, 정무위, 음. 운영위, 정보위 여기는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어. 상임위는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를 회피해서 본회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는 정의당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안 되고 그냥 이대로 나가리가 나버리면 그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싸워서 이겨볼 만한 의석이 몇 개 있겠습니까 지금? 심상정 사실상, 의원 말고는 사실상, 없죠. 예. 예. 그런 것이 있어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가 돼서 패스트 트랙까지 얹어서 이 법이 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뭐 제가 민주당이 잘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게 의석수가 더 많아지는 방법이긴 해요. 예. 예.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설명하신 그런 식의 병립형의 절반 절충형으로 갈 경우에 민주당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15석 이상은 날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예.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법 개혁이고요. 그렇지. 예, 뭐 검경 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치, 응. 그다음에 국정원법 개정해서 국정원을 바꾸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법들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하고 그 법에 대해서 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긴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각자의 아젠다와 법이 있어요. 그럼 이런 법들을 다 한데 묶어서 그냥 10개가 됐든 15개가 됐든 한데 묶어서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 내년 1월 2월이 되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서
실질적인 개혁 입법의 성과가 나오는데 그건 민주당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 각 당이 뭐 정의당은 이런 법, 바른미래당은 이런 법, 뭐 이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선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그룹 대 자유한국당의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예, 예, 예. 우리가 정치를 한번 시원하게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좌석을 의석을 포기해서라도 이것을 같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 이제 15일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15일까지 이 문제가 다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선거 전에 그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 1년 후면은 거의 1년 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선거제도가 확정돼야 할 그 시점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맞추면 이제 15일인 거 그때까지 합의가 돼서 이게 통과되면 조금 전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했는데 왜 항의를 안 하냐고 하시는데 네. 패스트트랙이 시작만 되면 자유한국당이 차고 나갈 거거든요. 국회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국회 하느니 패스트트랙에 그런 걸 태워놓고 가능한 일만 가능한 정당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만 태우면은 자유한국당은 뭐 국회를 박차고 나갈까요? 그렇게 길게 패스트트랙도 300일, 330일 이렇게 걸리는데 박차고 나가주면 고맙나요?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은 왜 반발하는지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향후에 지금 패스트트랙에다가 네. 선거 제도를 태우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뭐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고 네.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 인간들은 지금까지 똥구멍으로 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왜 반발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의 100% 아니에요? 네. 120%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한번 좀 예측해 주신다면. 패스트트랙을 싫어하는 거는 패스트트랙조차도 막으려면 그 정당이 40% 의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딱 그게 안 돼요. 아, 야구르죠. 120석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300석 기준으로 120석에 넘어야 되고 지금 몇 또 석이죠? 넘더라도 지금 115석인가요? 얼마지? 그리고 넘더라도 예를 들면 만약에 바른정당 출신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다 들어간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이 넘으면 패스트트랙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개특위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2명 들어가 있는데 둘 다 바른정당 출신이 아닙니다. 아, 예. 국민의당 출신. 네. 그리고 다 연동형 비례제에 강력 찬성하고 사실은 그 바른정당 출신들은 연동형 비례제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지. 예. 영남이니까 아무래도. 아니 이 사람들 양당 체제를 갖고 있어요. 프레임으로 아직. 자기들이 보수 쪽에 개편을 하면서 그쪽에 당권을 먹으면 그냥 제1당 되는 건데 예. 왜 다당제로 가는 그 제도를 하느냐 이것을 이 싫어하는 거죠. 말씀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네.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 깨지고 다음 대선 깨지고 이러면서 안에서 바바바바 박살 나고 이러면은 이제 통합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그쪽에 이준석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방송을 같이 해보기도 했지만 선거제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현재 정개특위 구성을 보면 바른미래당은 그냥 가야 된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근데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태워버리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일단 진짜 막고 싶은 법안에 대해서는 약이 오르겠죠. 근데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별로 책임도 없는 정당이고 그 반대 자체로 흥을 돋구고 아하.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네. 예.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왜 패스트트랙에 그 난색을 표하느냐 이유가 있는 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순간 판도는 범민주당과 범자유한국당의 대결이 되고 바른미래당이 서 있는 그 좁은 영토조차도 균열이 갈 수 있어요. 양쪽으로 흩어지는. 예. 그 바른미래당은 딱히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선거제도만큼은 워낙에 소수정당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줬고 나머지는 들어주기 싫다 하다가 오늘 한 4개 법안을 올리는 걸로 아마 절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이렇게 구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을 왜 자유한국당이 싫어하느냐 다당제로 가기 쉬운 제도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지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예. 사실은 민주당도 예전에 비해서는 손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똑같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테도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현재 지지율 30%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한다 치면 물론 지역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변수가 되겠지만 100석이 안 되는 개헌저지선조차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정당을 꼬셔가지고 그나마 과반을 확보하는 그 전략으로 가면서 자기 당의 기득권, 헤게몬 이런 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자유 갑자기 단체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되게 보수적인 교육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김정수 상임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교총이 아니라 그냥 교총은 이제 교사들 단체인 거고 네. 그냥 이제 예를 들면은 참교육 학부모회라든지 교육희망 네트워크 이런 진보 단체하고 좀 대비되는 보수 쪽 교육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대표께서 하는 말씀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고 그렇게만 되면 의석 수도 다다익선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보수 시민 단체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보수 시민 단체도 찬성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계열의 독재자다. 네, 그쪽에 그 기득권을 다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그런데 다당제가 가능한 정치 체제가 되면 보수도 다당제가 될 수 있고 그쪽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보수 NGO 쪽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날 토론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유교육연합. 네. 거기 대표님이 사실 제 고등학교 때 그 국어 교사 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오세훈이 무상급식 주민투표할 때 예. 그걸 주도하셨던 서명을 학교 선생님도 그만두시고 예. 졸업한 이후로 사제지간의 의견이 일치한 건 처음입니다. 선거제도에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이 지금의 그 여야 4당이 합의한 그 내용대로 선거제도가 완성이 된다면 한 몇 석 가져갈 것 같으세요? 몇 석 중에 몇 석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자기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이미 얻어버리면 그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잘해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잘해도 100석이 안 되지 않을까 개헌선은 못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예.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못 넘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좀 다당제 쪽을 조금 더 지지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득권은 내려놔야 되겠지만 거꾸로 자유한국당 역시도 어떤 선에서 묶이는 그런 제도적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패스트트랙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난관이 있는데 가장 큰 난관은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몇 개 상임위 나는데 이거 반대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원내대표 그냥 뽑으면 돼요. 뽑아내고 사보임 시켜갖고 강제로 뽑아내고 말 잘 듣고 투표할 사람 집어넣어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3분의 5분의 3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이 껴있는 곳은 예를 들어 정보위에 국가정보법 우린 꼭 통과시켜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난 못하겠어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못하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특히 유승민 걔는 제가 계보는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유승민 걔는 이번 패스트트랙 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범자유한국 대 범민주당으로 나뉘는 것이 될 거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영도딸에 가고 싶어하는 그 이모 원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랑 사이가 벌어지면 또 본인에겐 불리하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우리 당은 협상을 하려면 예를 들어 원내대표 만나면 원내수석 부대표 만나면 딱딱 얘기가 끝나면 끝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바른미래당하고 협상하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따로 찾아가고 김관영 원내대표 따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 따로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사람을 다 따로 만나서 거의 모든 사람을 따로 설득을 해야 돼서 이게 민주당 내부를 설득하는 에너지의 몇 배를 거기다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명을 바꾸려고 해요. 다른 미래당으로. 다른 미래당. 다른 미래당으로. 다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패스트트랙이 그냥 마냥 될 문제가 또 아닌 측면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는 길게 보고 이거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라도 해서 지지율대로 해서 챙겨서 2, 30석이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이거 이대로 지역 투표 가면 바른미래당은 그냥 해산될 각이거든요. 아 이거 참 보면서 말이죠. 역대의 그 집권당이 된 당들이 왜 남의 당 심지어는 강력한 라이벌 당에서 의원들을 끌어오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니까 의회 운영도 가능하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음번에 법안을 바꿀 수 있는 저지선 돌파를 하면 과반수면 무조건 되게 이거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국회 선진화법이고 뭐고 없애고 그냥 과반수가 되면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두고 그게 뭐 망치는 길이든 잘하는 길이든 하게 두고 그걸 갖고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는 걸로는 지금 민주당이 그때 대표적인 법안이 그 규제 프리존법이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로비 받고 168차례에 걸쳐서 규제 프리존법 좀 만들어 달라고 정말 앙청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어깃장 나서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자유한국당의 목리 때문에 사법개혁이니 뭐니 아무것도 국회에서 할 것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야 뭐해 문재인 뭐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는 패스트트랙에서 정말 불효불급한 필요한 입법들은 처리하고 예. 의석수를 그만큼 내주는 대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뭐 진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범정상 블럭을 구성해서 범정상 블록. 범정상 블럭이 다음번 총선에서 좀 유의미한 득표를 내서 자유한국당을 좀 이렇게 눌러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범정상 블럭을 구성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바른미래당이 스스로 가루가 돼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안 맞아서 예. 뭐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고 네. 그 국회 선진화법 폐지 부분은 저도 찬성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양당 체제인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한정당이 55%고 한정당이 45%다. 이런 예. 상황에서 과반만 되면은 통과시켜 줄 수 있게 하는 이렇게 되면은 55의 뜻이 다 100% 관철되는 거기 때문에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서 그런 체제에서는 뭐 저는 그게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건데 고민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통행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현재는 이제 다당 체제를 조금 더 왔고 그리고 선거제도까지 개혁이 되면 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반이라도 한 정당의 과반이 아니라 여러 정당의 과반이면 그것은 조금 더 정당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합의도도 더 크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다당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폐지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폐지 전에 그나마 해볼 수 있는 60%의 연합으로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고 이거를 가지고 나경원이 쿠데타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소금 행진이냐 간디가 있었던 저는 한 가지 관심사가 이거예요.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무슨 법안이 됐든 간에 필리버스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로 간 순간 한 1년 후가 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100명인가요? 할 수 있는 의원이? 예,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 때처럼 3분의 1, 자유한국당이 이제 민주당의 전철을 밟아서 패스트트랙을 할 건데 그때도 아마 재밌는 광경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연단에서 얼마나 많은 뻘소리들이 나올 것인가. 솔직히 그런데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고질의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고품질의 민주당, 정의당, 뭐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연합해서 꾸렸던 굉장히 대잔치였던 건데 정반대의 풍경이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로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연말 연초. 지금 그 자유한국당 중에 재판 결과 기다리는 분들 꽤 되셔서 백성 유지 되나 안 되나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미워합니까?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댔습니다. 제가 동대구역에 가고 싶지만 이 감옥에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필리버스터. 그거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아 그게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예. 미국은 막 동화책 읽는 의원도 있었고 네. 예, 아무 얘기를 해서 시간을 끌면 되고 그리고 요건도 더 쉬워서 한 명의 의원이 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샌더스가 그걸 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강화돼서 예. 100명 이상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제에 관련된 얘기만 아, 할 수 있는 그래요? 거죠. 네.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의장이 제지하고 뭐 상대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하겠죠. 음. 네. 근데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때 네. 말을 잘 못하니까 아무리 원고를 갖고 나온다 한들 한 10시간 이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이제 방법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서 있다가 네. 개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근데 의장단에서 계속 주의를 줄 것 같아요. 너무 침묵하면. 너무 침묵하면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 왜요?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다 입심들이 좋죠. 뭐 전 무슨 사고를 칠지 궁금하긴 한데 예. 하긴 할 겁니다. 예. 벌써부터 즐겁습니다. 저 그때 반드시 방청권 받아가지고 네, 본회의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저희가 이제 김용민 TV가 그때도 방송을 계속하면은 이게 블루 스크린 달아놓고 이제 요저 동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그 얘기 한마디 할 때마다 또 한마디 코멘트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그래요. 1년 후 그럼 누가 나오나?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나올 테고 1번 타자가 누구냐? 1번 타자. 예전에 필리버스터 때 김광진 의원이, 예. 1번 타자가 누구냐? 예. 요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요. 네. 그냥 생각해보니까 친박계는 관료 출신이 많았고 말을 잘 못하는구나. 그렇지.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 빨리 영입해야 되겠네 자유한국당은. 2016년에 그때 이제 그 공천을 했을 때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 많이 공천했잖아요. 예, 진짜. 박근혜 공천이었으니까 네. 사천이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얘기할 사람들 그 실력들이 뭐 아주 바닥일 거란 말이죠. 지금 저 김성회 보좌관님이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1번 타자 이현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현주가 가세해가지고 예. 혹은 이미 당적을 옮겼거나. 네. 김진태. 홍준표는 국회의원 아닙니다. 홍준표가 김술래 들어가면 김술래 지난번에 좋네. 김진태 좋네. 네, 김술래 그 지난번에 연설 보니까 네. 이게 말이죠. 주어하고 수어하고 따로 놀아요. 주어는 저기 호남선 탔고 수어는 저기 경부선 탔어요. 그건 뭐 경고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나가서 말을 하더라도. 좌파다 이런 거 하고 있겠죠. 예. 뭐 그건 뭐 1시간 2시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은재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은재. 이은재 정말 이은재. 기대가 됩니다. 하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패스트 트랙에 이제 태우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뭐 한동안 장외 투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한참 할 겁니다. 한참. 아니 총사퇴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패스트 총사퇴를 트랙 하게 좀 몰아 세웠으면 좋겠어요. 비정하게. 그래서 이거 여론 믿고 한번 사퇴서 던져? 막 이렇게 네. 고민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여론을 믿고 무슨 사퇴서를 던집니까? 무조건 안 해요, 그거. 아니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 저기 그 나경원이가 딱 나왔는데 뭐 나경원 이러니까 뭐 이랬잖아요. 이승민 또라이가 완전히 나 그거 보면서 정말 네. 배꼽을 잡았습니다. 나경원은 지금 막 나와서 나경원 하는 게 국민 여론인 줄 알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론 뭐 김진태 같은 경우도 그 눈앞에 보이는 여론만 보고 이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 여론이 바뀌고 있다,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잖아. 그런 애들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의원직 사퇴서 던지고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과반 이상 더 찾아올 것이다라고 믿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기 총선은 없는 거니까요. 그런다고 조기 총선은 네. 없어요. 재보선 또 없죠? 이제는 그렇지. 사퇴를 예, 해도. 이번 4월 지나가면 뭐 이제 없는 거죠. 네. 음. 그럼 자유한국당이 이러면 안 될까요? 우리가 사퇴함으로써 당분간 국회의원은 결원이니까 그만큼 의석수 자체가 줄잖아요. 예. 그럼 세비를 아껴서 음. 국민들한테 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되나요? 그런 논리로 기왕 사퇴하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머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선거제 개편 관련한 얘기는 뭐 충분히 나눠본 것 같고, 자 지금 방용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저기 KBS 방송을 하는데
그 정준영 예. 예, 뭐 얘기 나오니까 아이 뭐 당장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니 방영훈 뉴스를 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김수민 평론가는 그렇게 보는 거는 온당치 못하다 또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치면은 잘못 음모론을 막 확산시키면 음. 예를 들어서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덮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JTBC의 음모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다 이슈가 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도 성적 폭력이고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거는 예. 뭐 같이 해서 같이 띄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버닝썬 문제도 경찰과 유착도 드러났거니와 이게 더 들어가면은 경제계나 정치계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게 파고 들어갔더니 괴물이 나오는 그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의식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젊은 남성 연예인들 몇 명이 그랬다. 요거에 그치면 안 된다. 예, 이런 경고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요. 일단 그거 까는 팀이 끝까지 판다 팀이죠. 아 그래요 요즘에 그거 봐요? 예. 그거 끝까지 판다가- 잘 팔고 있습니다. 잘 팔고 있는데 저는 만회해야 예. 되니까 손혜원 건에서 잘못한 거 만회해야 되니까 만회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알겠고 지금 말씀 근데 저도 같은 우려인데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 방용훈을 덮으려고 정준영을 SBS가 키운다 이런 것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되고요. 저런 종류의 소재가 자기 손에 들어오면 전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서 파헤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오히려 방용훈을 우리가 10년 전에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렇지. 피해자들을 구경했기 때문에 그 가해자 혹은 피의자라고 합시다. 뭐 네. 우리가 정확히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피의자들에 대해서 준엄한 처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책 그 이후에 또 얼음도끼 들고 방용훈 회장에 가서 그게 내리친 CCTV가 남아 있는데도 경찰이 그것조차 수사를 안 한 거잖아요. 전 그 수사도 지금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런 피의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이 경찰, 검찰, 권력기관 이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이 바로 이 승리와 정준영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준영의 지금까지의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카톡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네이버 검색어 1위가 정준영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동영상 찾는 거예요 지금. 예, 욕은 하지만 동영상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욕하는 자아와 동영상을 찾는 자아가 하나에서 지금 이 국민들이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예. 예. 그렇고 정준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준영은 처벌하면 돼요. 정준영은 처벌하면 되는데 정준영 건을 계속 저렇게 SBS가 그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막 되면 사람들이 그럼 피해자가 누가 피해자 찾자 이런 논쟁으로 벌어질 문제가 아니고 실제 여기에 원래 가해자 이들이 성접대를 하려고 했던 권력자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뭐 언론이 됐던 정치가 됐던 뭐 경제인이 됐던 실제로 접대를 했던 대상들을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정준영의 피해자가 누군지를 찾는데 수사력이 집중돼서는 전 절대 안 되는데 이게 또 이런 식의 그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흐르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 저는 SBS 판다팀이 이번 일에 대해서 하신 것을 매우 존경하고 박수를 쳐드리지만 자꾸 그 문제 하나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기계로 버닝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가 무마된 것은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무마시켜줬는지 검찰은 어떻게 막았는지 이것들을 찾아내고 같은 건에서 방용훈의 수사를 방해하고 막았던 혹은 방용훈의 도피를 동조했던 경찰과 검찰은 누가 있었는지 권력자들은 누가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예, 정준영 동영상이 검색어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버닝썬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은 10년 뒤에 제2의 방용훈 사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결코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밟아 나갈 수 있는 잘못된 전철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두 사건에 걸쳐져서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용훈 건과 관련해서 지금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를 흉기로 해가지고 위협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상해를 입혔단 말이죠. 그런 증언이 나왔고 그건 증언이 나온 게 아니라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한 것이고 재판부도 찌른 사실을 인정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소문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 어쨌든 몰랐던 사실이 그렇죠. 불거졌는데 예, 예. 왜 보도를 안 하죠? 나는 뭐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한결의 경향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최초 보도를 어디서 했나요? 최초 보도요. 그건 저 뭐 그 미디어 오늘이 네. 일단 이제 아니요, 그 인터뷰를 TBS에서 했었지.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음. 예, 뉴스공장에 나갔고 그다음에 JTBC에 나갔던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지금 언급하신 매체들의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근데 그걸 뭐 이 건을 뭐 같은 언론사니까 덮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상하고 이상해요. 예. 저는 그 지면이 한정돼 있고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언론사가 시작한 보도는 놔두고 다른 건을 찾는 것이 보통 타 언론사들의 행태였고 손혜원 건은 아주 특별하게 모든 언론사가 대동단결했지만 그 외의 건을 생각해 보면 한 언론사가 물꼬를 트면 예를 들어서 버닝썬을 MBC가 물꼬를 쳤더니 정준영 건을 SBS가 치고 나가는 방식으로 방용과 관련된 다른 팩트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거 나왔던 보도를 2차적으로 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조선일보에 굴복했다든지 아니면 조선일보랑 동업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근데 생각해요. 한자도 안 나왔어요. 한자도 안 나올 수가 있나? 그게 지면에 안 실리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은 그게 한계가 없잖아요.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어제 PD 수첩 관련된 보도는 하긴 했죠. 한겨레도.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칼로 찌른 얘기는 어제 오늘 그 기자들은 뭐라 그래요? 기자들은 취재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건이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다른 건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안 나오면 보도 안 합니까?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보통은 아니 안 나오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야. 인터넷판도 안 나온다고 우리. 그러니까 예, 한번 좀 검색해 보세요. 아니 수많은 기사들을 다들 어뷰징하고 있는데 왜 그 기사는 굳이 이렇게 안 써야 그러니까 되는지 너무 잘 안 모르겠네요. 보도를 안 하니까 김서중 교수가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증언 나온 전날에 네. 신문에다가 왜 이러냐, 왜 보도를 안 하냐. 경향신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이거든요. 이 동업자 의식이거나 그릇된 동업자 의식이거나 두 번째는 지금 성혜영이 얘기한 대로 뭔가 새로운 거를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느라고 네. 보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단독 당하면 상대방은 물 먹었다고 부끄러워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물 먹은 말이죠. 기사는 안 쓰는 게 그 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아니 그런데 예. 조선일보의 가문이고 방영훈 씨가 그렇게 좀 별로 안 중요한 인물인가? 네. 아니 게다가 지금 장자연 건하고도 연결돼 있는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방영훈이 뭐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라는 위세를 갖고 그런 몹쓸 짓을 했어요? 조선일보 가문이기 때문에 주주기 때문에 그렇게 방귀 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범죄인데 사실상 권력의 작용에 의한 명백한 범죄인데 이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게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따라 쓰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많은 언론사들이 안 쓴다. 네. 그래서 소식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인터넷판에라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뭐 몇 가지 옛날 사실들 더 보강해서 양이라도 좀 늘려서 정리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거는 할 만한데 방용훈 그거는 조금 궁금하긴 해요. 방용훈 관련해서 한겨레가 쓴 건 뭐냐면요. PD 수첩 보도한 서정문 PD 인터뷰한 거예요. 그 서정문 PD를 인터뷰한 거지. 그 사건에 주목해서 뭐 달리 보도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추가했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꾼이 모르겠습니까?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뭔가 지금 저쪽에서 하여간 보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것쯤만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손혜원 의원 경우를 보더라도 야 이건 뭐
한겨레 당시 경향 보도를 보면은 딴 데서 막 융단 폭격을 쏟아붓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왜 괜히 저 손혜원 편든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손혜원 비판하는 기사 넣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경향은 안 썼어요. 경향- 한겨레는 좀 썼고. 경향은 손혜원 경향은 의원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안 썼어요? 아예 뭐 하나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안 썼고. 아니면 근데 봤던 것 서민교수 같은데.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 음. 그건 뭐 칼럼은 그 쓰레기라 뭐 제가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 경향은 그거는 그냥 피해 갔어요. 아 그래요? 한겨레는 좀 썼고. 한본 것 같은데. 예. 예, 뭐 했더라도 뭐 하여튼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방용훈 기사가 실린 것도 보면 지면에 실린 거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행여나 사람들이 볼까봐 아주 조그맣게 다루는 그런 정도예요. 그게 그럴 사안인지 뉴스의 밸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건지 나는 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서 비판 받아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갈지를 또 계속 물어야겠죠. 더 열받았던 건 뭐냐면 장자연 씨 10주기입니다. 한겨레 경향에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여성 단체들은 초기부터 이걸 쟁점화하기 위해서 뭐 기자회견하고 그 당시 인서트 커트를 따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내기도 했었는데 여성 단체들. 근데 한겨레 경향 정도면은 이게 진짜 미투의 원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안 해요. 나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주기 네. 그 다음에 뭐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10주기 지난 다음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지? 아니 뭐 그건 그런 근데 이제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나 찾아봤더니 그 2018년 4월에는 수사 기록엔 있고 수사 결과엔 없는 방용훈, 어머니 기일에 나간 술 접대에 방상훈 아들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긴 언제 했었어요. 거예요? 언제 거? 2018년 4월에. 2018년 예. 4월에. 그러니까 2018년 4월 이후 지구가 멸망했나? 아니 2018년 4월에 방용훈의 이름을 걸고 보도를 했다는 건 아무도 안 할 때 한 거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안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겨레가 조선에 쫄아서 못했다 이렇게까지 구조를 몰고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의심이 되는데 예, 조선일보가 하지 말라고 보도를 안 할 신문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 언론이 활동가나 이쪽에 비해서는 정치인이나 덜 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했어, 터트렸어, 우리 옛날에 했거든. 그리고 요번에 또 새 보도는 딴 데서 터트려 버렸거든. 그래서 안 할래.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그 2018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자기들은 기억할 수 있어도 누가 기억을 합니까? 아니 이때 그래서 스포츠 신문의 방 사장이 아니고 코리아나 호텔의 방용훈이다라고 수사 기록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폭로했던 게 한겨레였죠. 그래요? 예.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없어. 예. 근데 그 기억을 못하는 걸 굳이 홍보하려고 또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그쪽에 택한 건 그냥 이제 자기네들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독자들은 기억 못할 수 있다는 거를 가만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반복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정당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정당이면 옛날에 했던 거 잘한 것도 계속 울고 먹을 것이고 정치인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언론이 근데 이것도 저는 좀 타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성이 누가 보도하면 따라 적거나 혹은 옛날에 보도했던 거 울고 먹고 요게 타성인 게 아니라 옛날에 했다고 해서 이제는 좀 안 하는 그것 또한 타성이 아닌가. 아니 해결된 게 아닌데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독자들이 해결되지도 않았고 독자들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론에서 적정한 시점에 반복을 해주고 뭐 가공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장자연 10주기를 보니까 말이에요. 윤지호 씨의 그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윤지호 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완전히 그 경찰은 이 진상 규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진우 기자의 얘기를 인용하자면은 경찰 갔더니 물어보는 게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당신이 갖고 있는 조선일보 오너에 대한 정보가 뭐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경이 결국 조선일보 가문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수사를 해태했거나 혹은 뭐 수사의 핀트를 완전히 틀었거나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그래서 장자연 이슈를 다시 다루기 시작한 건데, 그렇다면 저는 이 장자연이 10년 전 이슈가 아니라 오늘의 이슈이기 때문에 10주기 시점에서 장자연을 조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네. 2018년 4월에 했다고 그걸로 방자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응?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 얘기한다니까요. 네. 방자지. 네. 그렇지. 그 거기 나온 게 방자지. 네. 예. 알겠습니다. 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방자지가 뭡니까? 방자지가. 음란마귀. 예, 그래요. 방자지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국회도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손혜원 의원은 하루에 페이스북에 5개씩 매일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참- 사람 잘 없죠. 장자연 씨 상당하신- 기사만요? 예, 장자연 씨 방정훈 관련된 기사를 음. 매일 5개 10개씩 링크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창당을 해서 그 강요들을 다 입당시켜가지고 그 강요 옆에 있다며. 예, 강요 옆자리예요. 예. 국회 의석 그 앉은 자리가 보니까 무소속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앉아 있는 그 옆자리에 광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광료들을 다 입당을 시켜가지고 어디에다가 그죠 손혜원 의원 창당하시고 우리 창당을 하고 창당을 하고 네. 그 강료들을 다 저는 입당을 민주당원인데요. 탈당하고 그다음에 싫어요. 달달 생각. 나는 죽을 때까지 민주당 하거나 정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 손해당으로 해가지고 이름 별로 안 좋은데요. 친손연대. 목포당 나옵니다. 목포당. 예. 목포당. 지역당.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참 요 장재원 관련해서 하나만. 네. 윤지호 씨 오늘 검찰 조사 받고 나오는데 전경 사진을 누가 어떤 패친분이 올리셨는데 그 사진하고 정준영 공항. 그러니까 정준영 공항에는 한 500명쯤 모였고 이제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 이 검찰청 앞에는 한 5명쯤 앉아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떤 그 씁쓸한 지금 언론의 현실인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아니, 라는 그러니까 생각. 지금 장자연 거는 김용민이만 관심을 갖는 현재 이슈인가요? 손혜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재 이슈입니다. 예. 아니 근데 왜 물론 정준영 씨가 핫한 인물이긴 하죠. 뭐 거기 기자들이 몰려가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윤지호 씨가 출두했는데 왜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지? 관심을 안 보이는 거는 결과적으로 데스크들이 이 기사에 이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또 실을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찾아보니 연합뉴스에서 픽으로 해서 맞박에도 올렸네요. 제목이 윤지호 장자연 성접대 언론인 정치인 등 4명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정상적이라면 이 4명이 누군지를 찾으러 이제 미치듯이 다 다녀야 되는 게 요 다음 과정인데 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윤지호 씨가 그 리스트에서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을 봤다라고 CBS 김현정 뉴스쇼인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어요. 근데 외자냐고 물어보니까 외자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외자는 예. 아니라는 뉘앙스였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대 국회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2008년 9년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가 몇 대 국회죠? 18대 국회. 18대 국회였죠. 2008년에 당선된. 명단을 찾아보고 감을 좀 잡긴 했어요. 이 사람일 것 같다.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가 저한테 네, 물으면 안 돼.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타당해 보여요. 진짜? 예리해. 방송 끝나면 얘기해 주는 건가요? 얘기해 드리죠. 얘기해 당연히. 드릴게요. 이거 우리 이제 꺼지면. 김수민 평론가가 정말 예리한 그 사람을 딱 거론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런 그 어떤 그간의 맥락들을 딱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래요. 진짜요? 그리고 예. 이제 나무 위키 강효상은 20대 국회지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위키백과 강효상은 만약에 연루가 됐더라도 뭐 국회의원은 그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아니었어요. 네. 조선일보 재직 설령 중이었어요. 됐더라도. 예. 위키백과에서 명단을 찾아보는데 음. 속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위키백과에 그 이름이 뭐 거론돼요? 위키백과의 그 18대 국회의원 명단이 쫙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허투루 보시면은 못 찾을 수 있어요. 예. 뭐 때문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시라. 모든 궁금하네. 국회의원의 명단을 다 보시라. 궁금하네. 예. 그리고 그 이름이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도 있고 비슷한 이름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니 비슷한 네. 이름의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그 사람은 아니지.
특이하긴 특이한 이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짐작하고 있는 그 그럼 사람은 예를 들어 김성회는 특이한 이름인가요? 근데 굳이 그 정도 이름을 가지고 아니 김성회는 윤지호 씨가- 남방공사 사장도 있고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맞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였지? 그다음에 저기 반기문 반기문 저기 레인보우 합창단 김성회. 세 명이나 있네. 세 예, 명이나. 예. 그리고 또 요즘 제일 뜨는 사람은 저기 지식백과라고 게임 업계에 또 김성회 씨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사람은 심지어 저랑 담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안동깁식을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쓸데없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게시판 보니까 안 보이죠? 그 이름은? 저 안경 안 써가지고. 예. 네. 그래요. 아 지금 여러분. 안 보입니까 아직? 네. 그러게 이상하게 예. 그 트위터나 제가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네. 누구를 의심하는가 네티즌들이 제가 의심하는 그 이름은 안 나왔어요. 아 나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의심하는 아 너무 궁금하네. 그 이름 나는 전폭적으로 공감해요. 아 그래요? 나도 찾아봤거든. 네, 18대 네. 국회의원 쫙 봤는데 물론 민주당 쪽은 안 봤습니다. 네. 그쪽 저쪽 당 쪽만 쭉 봤는데 딱 한 명이 눈에 밟혀요. 윤지호 씨가 성씨가 같은 세 명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예. 언론사 예, 언론사 관계자. 예, 하는 뭐, 순간 뭐. 저는 빅뱅의 뱅뱅뱅 노래 떠오르더라고요. 그 노래 지금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승리가 이렇게 될 줄은 또 몰랐네요. 아. 예. 그래요. BANG니까. 예, 뱅뱅뱅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디 좀 힌트를 드릴까? 아 그냥 샅샅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다 보세요. 다 보시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라든지 뭐 이것까지 다 챙겨서 일단 다 보십시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나왔나요? 아 얘기하면 안 되나? 네. 아이 이렇게 골려 먹으니까 재밌네. 자, 여러분 10만 원 쏘시면은 네. 10만 원 쏘시면.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죠. 여러분. 100만 원으로 돼야지. 근데 그 사람인 것 같아 느낌에. 예? 그리고 아이고 참 그 사람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응? 세상에 위험하다 위험해. 한두 명 네. 세상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면은 뭐 사실 뭐 여한이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나쁜 일은 제법 했어요. 그렇죠. 제법 네, 했어요. 거기까지. 예. 네. 이 정도만 했는데 뭐 알만도 안 돼. 네. 이- 만약에 화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잘못을 그렇죠. 많이 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달고는 국회의원을 안 했습니다. 이달곤이 누구죠? 그 행정안전부 장관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국회의원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때 하여튼 김수민 평론가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요. 아이고 너무나 궁금해들 하시네. 어? 이렇게 골려 먹는 제가 그냥 얘기하고 그래요, 잡혀갈까요? 아 진짜. 예, 우리가 하나 둘 셋 해서 딱 얘기하는 거야. 왕차지. 원래는 김용민 평론가님도 안동김이셨어요? 그래요, 형님. 그럼 안동김씨야? 예. 야, 이렇게 만나는구만. 그럼 회태식용이구나. 그렇지. 그치. 맞아. 그럼- 증조부가 회시죠? 맞아요. 형님. 예. 내 자식이 그래 태자 돌림이고 우리 아버지가 김태가 식. 김택자 복자. 아, 근데 이 식을 건너뛰었어. 예. 그 용으로 바로 갔어. 예, 그래 예. 용. 아, 그러시구나. 증조 할아버지세요? 예, 제가 종씨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식을 뛰어넘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왜요? 왜 뛰어넘죠? 그러면 그 뭐- 족보에 혼선이 생기지 않나요? 근데 그런 네. 거 보니까 네. 식을 건너뛴 거 보니까 우리 가문이 좀 족보를 사온 것 같아 느낌에. 안동김 씨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족보가? 몰라. 우리가 지불한 건 아니니까. 네. 예, 하여간 왜 식자를 건너뛰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이 게임하는 진짜? 김성애거든요. 우와 똑같이 생겼네. 저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오, 이제 똑같이 생겼어. 김태음은 저기 아니지. 19대 때 했지. 19대 때. 에휴. 아이 우리 김태형 의원은 여담인데 네. 눈이 약간 인형에 이렇게 붙인 눈 같아요. 너무 뭔가 너무 커 검은 예, 자로 예, 큰지 예. 하여튼. 네. 자 이게 진짜 되게 특이하네. 김성애 보좌관님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저도 신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김성애 씨. 아이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간 여러분들 너무나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네. 저한테 100만 원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악플 안 다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김성회 보좌관님한테 네. 악플이라고 달린 건데 음.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네. 라는 악플을 보고 이게 아. 선플인지 악플인지. 선풀이죠. 예, 무조건 선풀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젊은 굉장히 소실도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분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악플이 하나 들렸어요. 자, 그래요. 이제 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네.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그 범인을 잡게 돼 있다. 이런 교훈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 다른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기회주의자들이 활보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놈 다 범인이야. 이거죠. 네. 중년 탐정 김전희. 그렇죠. 예. 네. 정지혁 씨가 연기했던.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재밌게들 노시네 우리 애청자분들. 예예. 아이고. 아유 아닌 사람들 왜 자꾸 이런 거 올리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예. 민망합니다. 예예. 자 여러분 오늘 삼김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다른 이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네. 수고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